이 프로그램 가지고 직접 가지고 계시죠. 제일 뒤편에 보시면 오늘 연주할 피압 트리오라고 하는 연주단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그룹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음악을 들으면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피아노의 진민 선생님, 바이올린의 이주희 선생님, 첼로의 서지훈 선생님, 우선 세 분 모시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유전자적인 탁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연구 방법은 탁월성이라는 것이 뭐 독자적인 고립된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항상 상호 비교 대조할 때 나오는 가치라 생각해서 우리가 소위 문화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택해서 거기에서 탁월한 대표자 문화인 한 사람 없고, 우리 국민들 가운데 문화 대국이니까 최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두 사람 뽑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 작업인데, 문화 대국으로는 그저 이런저런 생각하다 영국을 택하고 그 대표적인 문화인 지성인 예술인으로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택해서 하고, 그쪽에서는 최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수준대로 평범하게 두 사람 택했습니다. 박세리하고 박찬호. 물론 운동 잘합니다만 그 운동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인데 1차적으로 그 유사점 공통분모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첫 번째 공통분모는 이 세 분이 다 공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박세리, 박찬호는 충남 공주에서 나왔고, 엘리자베스 여왕 물론 공주 출신이니까 여왕이 됐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세 사람이 다 공을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세리 물론 골프공 가지고 노고, 박찬호 뭡니까? 야구공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공을 가지고 저는 영국 대회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모신 강사 선생님도 과학자, 공학자십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 졸업하시고 바로 1959년도에 가셔서 메릴랜드에서 공부 마치시고 캐톨릭 유니버시티에서 어리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 가셔서 포항공대 총장 역임하시고 지금은 보시는 대로 우리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학자, 교육자, 행정가십니다. 그 세 개, 학자, 교육자, 행정가, 그 세 개 가운데 두 개를 소유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 개 다 그건 정말 희귀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 생각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실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서울 중앙교육공무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대통령 모시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시부터. 거기 가셔야 될 분이 우리 김중순 선생과의 약속 때문에 이 대구에 오셨고, 대구에 잘 오셨습니다. 대구가 뭐 한국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여기 계셔요. 긴 소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미국의 여러 학교의 학회장도 거치셨고, 물론 우리나라의 한림원 정신 회원이시기도 하고 존경받는 과학자 행정가입니다. 드문 인물이고 지금도 국가위에서 주말 밤 시간 없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그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오신 거 보면은 단순한 과학자, 공학도 아니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후만화적인 가치를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학적인 발전에 후만화적인 가치가 부여되어야 균형 잡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신 것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목 유비퀴터스 시대의 정보윤리입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모실 테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 좀 더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총장님께서 오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과 오늘 축하의 말씀 올리면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 김일희 총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김중순 저 교수님도 제가 잘 알지만은 사실 우리 신 총장님 총장 두 번째 총장 취임하실 때 제가 못 왔기 때문에 오늘 와서 축하드리러 온 겁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중순 교수고 어떻게 알게 됐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5년에서 86년 독일의 그 세베트칼로 캐톨릭대학에서 안식년으로 갔을 때에 교회 거기 나가는 교회에 사모님이 지휘자셨고요. 우리 김중순 교수하고 저하고 딱 두 사람이 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빠질 수도 없어서 제가 그냥 어디 갔다가도 꼭 오고 그랬는데요. 그때 여기 사모님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 굉장히 부드러운 제가 성가대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지만은 그렇게 부드러운 지휘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 지휘자도 그때 처음 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일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상당히 좀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논하드린 거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그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림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고에 없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원고에 있는 그대로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 세대는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3년이면 강산이 변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유가 IT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나와서 나중에 네트워크하고 접목이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생겼고요. 거기다가 인텔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가전제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CC&C, 다시 말해서 Computer, Communication and Consumer Electronics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중에 C가 하나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면 컴퓨터가 사물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빠지는 거죠. 그러나 아주 컴퓨터가 빠지는 건 아니고 어딘가 컴퓨터는 있긴 있죠, 항상.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에 위력이 굉장히 무한화되는 걸 저는 1960년부터 느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정말 위력이 큰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갖다가 인간들이 오용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악용하면은 그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 때문에 참 지가 좋아하는 최진실 그 여배우가 자살을 했는데요. 하여간에 그 피해가 막대되는 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유비쿼터 사회 이끌 청년들은 정말 윤리도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시고 제가 미국에 가면 굉장히 창피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가 한나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건 아는데 미국에 가면은 제자나 동료나 그런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갖다가 좀 건설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그렇게 예쁜 데만 쓰느냐. 영자신문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자신문에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박에
인터넷을 굉장히 잘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인터넷을 써가지고 음란물, 한국의 남자들이 인터넷에서 그 포노그래피 보는 율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것도 또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데 쓰느냐 하는데 정말 청소년 때부터 윤리도덕성이라든지 이 정보윤리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에 포항공대에 와서 그때 와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와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있나. 제가 미국서 쭉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뭐냐면은 컴퓨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순기능은 그 저거지만 그 역기능 그런 것이 있나 했더니 그 당시에 한 대학도 컴퓨터의 그 역기능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1990년 가을 학기에 이 컴퓨터와 사회라는 과목을 신설했는데요. 그 후에 요즘은 좀 굉장히 많이 이 과목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요,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IBM 1620이라고 서울대학에도 이거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저기 아실 텐데 이걸 왜 여기 구태여 들고 나왔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4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에 제가 7남매 장남이니까 많은 분들은 저보고 의과대학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시시였지만 하여간 경기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나오니까 뭐 어디 가든지 붙을 거다 해가지고 의과대학 가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기고등학교에 수학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요. 수학선생은 수학반까지 만들었는데 물리대 수학과로 가라고. 그런데 제가 구태여 공과대학으로 가려고 그랬던 이유는 첫째 수학과는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았고요. 그 당시에요. 의과대학은 제가 그 생물 시간에 정말 피 보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해보는 게요. 그 개구리 해보고 그런 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6.25 후니까요. 54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정말 했는데 살 길은 공과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식들이 그때는 정말 나라 걱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나라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나라 걱정이 아니라 자기 학교 진학 걱정하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58년 10월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그때는 1년만 군대에 가면은 유학기유라고 해가지고 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10월 2일에 자원에서 입대를 했는데 미국 가기 위해서 그 갔더니 제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안경을 벗고 보라고 맨 큰 무게 거 보라고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 안 보입니다. 앞으로 더 가.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제가 군대에 안 들어가려고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누나 안경 좀 줘봐. 이제 그래가지고 안경 가서 기계로 보더니 그 새끼 눈 대요 나쁘네. 너 군대 못 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천천병력이죠. 군대 못 가면 미국을 못 가는데요. 제가 제2율종이라 안 된대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싹싹 빌고 아유 꼭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너 안경 제가 0.04입니다. 안경 벗으면. 그러니까 저기 저거 오면은 안 된다고. 안경 깨지면은 장님인데 어디를 올라오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스페어 안경을 늘 가져다니겠다는 조건 하에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갔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얘기하니까 아까 그 음악에 들으면서 제가 한 게 생각이 났네요. 그 평양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 공동연구를 한 20번 갔는데 거기도 가라오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고향의 봄을 굉장히 많이 부르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호텔에 가라오케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렀다면은 저희는 그 그룹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그걸 부르거든요. 그 영어를 부릅니다. 근데 같이 있는 그 종업원들이 같이 불러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냐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서 불러주더라고요.
하여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후에 미국 가가지고 60년 2월부터 제가 메릴랜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화공, 물론 메릴랜드 대학도 화공이죠. 화공을 하다가 지금 왜 컴퓨터로 됐느냐, 그걸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컴퓨터로 바꿨냐. 그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 처음 가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우리 때 배울 때는 다 이 화학 기호는 독일식으로 배웠거든요. 옥시겐, 뭐 하이드로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교수가 사일렌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죠. 그러는데 칠판에다 크게 X2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크실렌, 저희는 크실렌이라고 배웠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일 쉬운 게 그래도 수학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athematics for Chemical Engineers, 공학자를 위한 수학 과목을 택했는데 2월에 한 3월 달쯤 돼서 교수님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풀어간 거하고 답이 틀려요. 그때는 참 전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야만 따라갈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그 고메스 프라다 선생한테 강의 끝난 다음에 따라가가지고 지가 푼 답이 당신 답하고 다른데 어떻게 내가 어디 틀렸는지 좀 봐달라니까 두고 가래요.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오더니요. 참 미국 대학 선생들은 순서입니다. 제가 서울공대 다닐 때 이재성 선생님은 자기가 틀린 것도 따닥따닥 들어오시더니 자기가 5년 동안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가 이 클래스에서 자기 틀린 걸 발견해 준 사람이 있어서 참 고맙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절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틀린 거다. 그런데 이제 그 9월 달에 60년 9월 달에 미국의 그 메릴랜드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컴퓨터를 배우기 싶으니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해군 병기연구소에 있는 수학 주임 그 과학자를 불러다가 컴퓨터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돈 내긴 싫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수가 대학원생 하나씩을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돈 내고 교수는 돈 안 내고 듣게. 그러니까 이제 고메스 프라다가 저를 쳐놓은 거예요. 너 컴퓨터 고수 안 듣겠냐고. 그 선생님이 자기가 그렇게 아주 금방 친해졌죠, 저하고요. 굉장히 제가 참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택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60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컴퓨터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때는 메릴랜드 대학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IBM 704라고 그 해군 병기연구소에 있는 제1세대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61년에 메릴랜드 대학에 바로 이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공과대학교 학장실 옆에다가 놓고 거길 들어가려면 꼭 학장실에 가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문을 열고 그만큼 참 귀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옛날 거라 이거 페이퍼 테이프 저건데 그래가지고 저는요 정말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매일 밤 그 컴퓨터실에서 잤습니다. 자고 이제 새벽에 가서 집에 가서 먹고 그게 저는 요즘도 일생에 결혼을 2번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IBM 621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제 63년에 가서 인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안 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가져나온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60년에 국민소득이 79달러였는데 전 95년에 1만 달러가 됐고요. 이것도 그때 IT가 한 15%가 IT 때문에 됐는데요. 그 참여정부 때 그 김대재 장관이 IT 839라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코리아를 갖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의 목표는 2만 달러였죠. 그래가지고 2만 달러가 되면은 그 중에 한 4분의 1을 25%를 갖다가 IT로 저걸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뭐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나포라고 그러죠. 나포.
NATO, No Action Policy Only. 그러니까 policy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정책은 이게 액션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도운 겁니다. 그분은 실천을 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으로 그 577이 뭐냐면 그 2012년까지 그 GDP의 5%를 갖다가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그리고 7가지의 R&D와 시스템, 이노베이션을 하면은 결국 아웃풋이 마지막 세부는 그 아웃풋인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7대 강국이 된다. 그러고 이제 금년에 그건 작년에 한 거고 금년에 와서 신성장 농력 발굴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이전 이것이 다 우리나라가 유비쿼터스 사회로 그러한 가기 위한 거기에 대비한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유비쿼터스 사회에는 양질의 인재가 필요되는 겁니다. 그냥 인재가 아니라 양질의 인재. 양질의 인재라면 지가 말하는 거는 하드 스킬도 있어야 되지만 전문 지식도 소프트 스킬,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공대에서는 제가 총장할 적에 졸업학점 120학점 중에 30학점을 갖다가 인문사회학 과목을 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정말 인성을 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ITBT, NTCT, ET 이런 것이 융합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창출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고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기업, 정부 모든 분야가 구성원들이 되어내야만 옛날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윤리가 정착돼야만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저 참고로 우리나라가 그 IT 때문에 얼만큼 정말 발전했나 하는 걸 1946년 거고 2006년 거고 비교를 했어요. 뭐 인구는 한 2배가 됐지만은 이 퍼캡ita 인컴이요. 그거는 한 250배가 됐고요. GDP는 650배가 됐고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그 기초과학보다는 너무 이 응용이 중요했지만은 그만큼 과학기술 때문에 발전한 거죠. 이것은 지가 그 전쟁 후에 봤던 그 서울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현재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들이 대학 갈 때 정말 공과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간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강국을 갖다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까지 GDP의 5%를 갖다가 R&D에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신산업을 갖다 창출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융합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저 김윤준 교수 같이 오면서 그림 하나를 빼먹고 왔다 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융합하면 기술만의 융합을 했는데 신정부에서는 융합을 세 개의 타입으로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타입은 기술의 융합입니다. ITBT, NT의 유형 1은 그 신기술하고 인문사회학부, 인문사회학 그거의 융합을 갖다 타입 1이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타입 3는 신기술과 트래디셔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전통기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선 그런 거에 융합. 그래가지고 이 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근데 이건 뭐 과학 인재라는 것이 자연과학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과학은 인문과학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화여자대학 같은 데는 WCU는 완전히 인문 쪽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을 대중화하고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을 갖다가 위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건 뭐냐?
유비쿼터스의 뜻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 IT와 통합된다. 그래가지고 1988년에 이제 그 미국의 시락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그 마크 와이서가 이 개념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그 후에 이제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 많이 확산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참여정부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IT 83구 저에게 나오고 신정부에서도 U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 우리의 건강이죠. 그다음에 U 러닝 교육, 그다음에 U 시티 이러한 건설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전략과 과제 추진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녹색 기술 산업, 첨단 융합 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이것이 U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육 서비스 이게 이제 U 에듀케이션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것이 굉장히 큰 그러한 그 하나의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그다음에 저기 그 엑스비션 해가지고 우리가 뭐 외국에 국제 학술 대회라든지 또 무슨 회의 그런 걸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고부가 그 서비스 산업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겁니다. 그 외국의 사례는 다 저 논하지인데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가겠습니다. 그저 단지 미국은 사실 거기서 디지털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ENIAC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6년에 이게 완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저 ENIAC이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개발됐냐면 2차 대전 때 그 미군들이 이 포를 쏘면은 이게 밤낮 딴 데 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발한 겁니다. 개발했는데 아시다시피 46년이면 2차 대전 끝났죠. 그런데도 그 에버딘에 있는 프루빙 그라운드라는 데서 이거 쭉 쓰다가 지금은 이제 ENIAC이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요. 하여간에 그것을 나온 다음에 미국이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부러운 것이 부러운 게 뭐냐면 2009년도에 오바마 정부의 예산이 그 NITRD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앤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여기에다가 35억 달러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어저께도 저기 우리 이인선 원장님도 계셨지만 추경 예산에 그 과학기술 분야에 1%밖에 안 쓴다고 그러니 참 조금 미안하지만 한심하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저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그 참고 자료에 보시면 있을 것 같아서 기가 지나가고 미국 같은데 이렇게 모든 많은 기업과 대학이 전부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거를 합니다. 연구를.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 EU 자체로도 하지만은 또 개별국으로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그러한 연구를 하고요. 일본은 2001년에 이재팬 전략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침에 제가 일본의 그 과학기술 담당 장관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IT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지금 브로드밴드가 현재 우리가 98%가 완성됐고 이제 2012년까지 100%가 된다고 굉장히 참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일본 분들은 또 그 추경 예산에 많은 돈, 1차 추경 예산이 2조 원인데 그거에 10%를 과학기술에 쓰고요. 2차 추경 예산이 그 금융들 얘기하는 겁니다. 5조 원인데 거기에 또 2%를 갖다가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참 과학기술을 굉장히 많이 저걸 하는 거죠. 2003년에 이 사람들이 이재팬2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우리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활용에 주력을 했고 2004년에 이제 유재팬 해가지고 최초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차세대 전략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그 839 전략인데요. 이거는 유비쿼터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IT 산업은 이제 20년 만에 세계 강국으로 도약했는데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등 세계 최고의 인프라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그 인터넷이나 그런 초고속 통신망 그 벤치마킹 하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 걸 따라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 써서 걱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그 도박하고 그런 데다가 이 컴퓨터 써가지고 그 카메라 그런 거 써가지고 하는 데는 창의력이 무중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고요. 저는 그게 다 윤리도덕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대역 네트워크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동전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계 1등 상품으로 부상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DMB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죠. 와이브로고. 그런데 다른 거는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그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 도입, 인프라 구축, 이제 기기 제조 능력, 요것이 삼위일체가 된다. 요것이 이제 839가 요 8은 서비스고요. 3은 인프라고 9가 기기 제조업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선순환 발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그 IT 839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서 국민 소득을 2만 불을 조기 달성하겠다. 그런데 다시 2만 불은 달성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때 달성한 이유가 뭐냐면 달러값이 떨어져서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달러값이 다시 올라가니까 또 2만 불이 안 된다 그러고요. 하여간에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IT 839를 참 진대주 장관이 굉장히 열심히 했고 사실 저도 이때의 그 IT 기반 융합기술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많이 도왔는데요. 굉장히 그 정책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됐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원인데요. 이 진대주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보통신기금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 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걸 쓰려다 보니까 WTO에 걸린 거예요. 그 기금은 정부에서 거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쓰면은 정부가 주는 게 돼서 못 쓴대요. 그 WTO에서 금방 그것이 제소가 들어온대요. 그 통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김대 장관은 그걸 써서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끝까지 장관을 했어야 되는데 무토록 지사 저건 나갑니까? 7만 원. 그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참 김대중 장관이 그만두고 나니까 이 839도 거의 축다시피 했다고요. 이 8대 신규 서비스는 와이브로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됐고 DMB도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여기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유홈 서비스 죄송합니다. 유홈 서비스는 이것이 잘 되면은 이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홈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유 시큐리티, 유 헬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유 헬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집에 있으면서도 원격 진료로 진료받고 그리고 그 의사가 꼭 한 의사에서만 갈 게 아니라 의사들끼리 유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병력이라든지 그게 다 시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진찰도 받고 집에서도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할 수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민등록이 있어서 그래요. 각자 그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일본은 주민등록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해가지고 그걸 못해서 어떻게 일본 장관도 그거 없이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참 정할 때 그때 제가 과학원에 있을 때인데 저는 절대로 그 생년월일을 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뭐 죽어라고 안 돼가지고 생년월일 들어와서 지금 여자분들이 자기 나이를 못 속이잖아요. 주민등록 때문에.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생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PIN 그거 쓴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 유홈 서비스 같은 거는 좀 잘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매틱스,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거는 좀 너무 기술적인 거니까 제가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RFID라는 건 뭐 요즘은 다 여기 도서관은 모르겠어요. 포항공대 도서관은 책에 옛날에는 그 매그네틱 스트립 했던 것을 전부 RFI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이고 들고 나오면 저기 뭐라 그러나요? 그 데스크에 가서 놓을 필요가 없어요. 들고 나오면 그대로 그것이 등록이 됩니다. 누구 거라는 게. 그래서 그 RFID가 앞으로 저것 때문에 좋은 것도 많지만은 그 사생활도 많이 침해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N, 이거는 그 유비쿼터스 센싱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기가 갈 때 누가 나를 보고 있고 내 뭐를 갖다가 훔쳐가는지 전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딴 데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센싱 네트워크인데요.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 저탄소 거기 위해서 이 자동차가 가다가 저 신호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호가 긴 것도 그냥 발동한 채로 있죠. 그 독일에는 벌써 85년에 갔을 때 신호에 쓰면은 발동을 끄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염 때문에 저거 한다고. 근데 제가 좀 나쁜 차를 가지고 있어서 발동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진땀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면 그 신호에 외국에는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몇 초 후에 바뀐다 하는 그 초가 나오죠. 여러분들 횡단보도에 보면 그거 나오죠. 숫자가. 그래가지고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갖다가 자동차가 감지해가지고 그 숫자가 크면은 자동차가 제조를 꺼줍니다. 발동이. 그랬다가 그 숫자가 쭉 내려와서 조금 있으면 이게 바뀐다 하면은 그때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HB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에 서 있을 때 신호 앞에 서 있을 때 제절로 탄소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센싱 네트워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WCDMA라든지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서비스는 이제 광대역 통합망 그걸 만든다는 건데 요거는 IPTV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서비스를 갖다가 정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계 이런 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이거버멘트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첨단 인프라는 광대역 통합망 만들고 유센싱,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거 하겠다. 그 다음에 부대 신성장 동력은 텔레메딕스 기기라든지 디지털 TV 방송 기기라든지 광대 홈 네트워크 기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온 칩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차세대 컴퓨팅 주변 기기,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RFID, USN 기기,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이 로봇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IT 전략으로 어떤 걸 공약했느냐.
그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해서 7대 전략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IT 융합 기술로 인류국가 도약의 핵심 엔진을 한다. 소프트웨어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IT 중소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근데 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도시 UCT 이것도 유비쿼터스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 근데 요 6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밝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공동체를 형성한다. 요것이 정보윤리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형성한다. 그거는 이 남북의 그 정보통신 교류 협력이라든지 그거는 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고충을 덜어드리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 해가지고 IPTV 이건 뭐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시장의 규제 완화 및 통신 서비스료를 갖다 27년에 20% 인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업체들이 도저히 20%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10%로 줄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공해 없는 IT 세상을 구현한다. 이것도 정보윤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유비쿼터스가 사회가 사실은 좋습니다. 누구나 그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첨단 감지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하고 접목되니까 뭐 수질오염, 홍수 사태를 예방한다든지 대기오염, 교통체증 이런 걸 완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 공중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되고 고령층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와 행복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시민, 특히 누리꾼, 네티즌의 컴퓨터 마인드와 윤리 도덕성인 웃으면은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장밋빛가 아니라 그 뭐가 되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인터넷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진짜 인터넷 망국이 됩니다. 이거는 그 간단히 적을 게 아니에요.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나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지가 컴퓨터 공학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유비쿼터스 그 사회에서 어떠한 그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냐. 근데 뭐 이건 그 과학기술에 뭐 과학기술이 아니래도 사실 관심 있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시면 저기 지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김중성 교수님한테 달라고 그러십시오. 요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요것이 좀 우리한테 직결되는 건데 이것이 포항공대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IT하고 NT, 나노테크놀로지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융합돼가지고 PDA 같은 그러한 포터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극미량의 그 시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혈액 같은 거기서부터 질병을 갖다가 바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칩을 만드는 데는 요것이 이제 시스템인데 요 칩을 만드는 데는 나노 기술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작아야 되니까 그걸 갖다 우리 몸에다가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우리 몸에다가 그냥 뭐라 그럴까 수술하고 박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싫어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러한 칩에 이 인포메이션 바이오 그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항체라든지 단백질, 펩타이드, 뭐 DNA, 광물질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러한 패널의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 원격 진료 왜냐하면 원격으로 필요할 때는 이걸 갖다가 멀리 있는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정보를요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 칩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상인지 당뇨가 있는지 대장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금방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포항공대가 그 제가 총괄을 했을 적에 기업 제1호 기업을 갖다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교수는 사장 겸 교수인데요. 미국 회사하고 그 공동으로 이걸 갖다 개발해서 조금 있으면 이것이 완성 단계가 됩니다. 완성 단계가 되면은 포항공대 돈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사회적인 문제점은 뭐냐? 이 컴퓨터 및 유센싱 단말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범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정보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소스와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과학기술의 양면성이 있듯이 유비쿼터스의 문제점으로는 이 정보의 양면성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 인터넷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비인간화 문제 이런 것들이 유비쿼터스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럼 정보의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 사실 정보에는 정확한 정보와 부정확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뭐를 처리하면은 그건 틀린 경우가 나오는 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근데 요 거짓된 것이 정말 고의로 안 오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고의적으로 안 오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틀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우병 그럴 때 MBC에서 정말 고의적으로 틀리게 그 정보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와 남을 해치기 위한 정보. 이 해치기 위한 정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벌써 자살하는 사람은 벌써 한 10년 전에 중학교 학생이 자살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자기에 대한 욕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공정보와 사적인 정보 사실 공공정보라는 건 남이 알아도 되는 거고 사적인 정보는 자기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퍼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유효한 정보와 무효가 된 정보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이 참 월 수입이 많은데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신청을 했더니 얼마 후에 결국은 그게 돈 못 주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그 이유를 대라. 그러니까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분이 좀 저기 있었던 모양의 힘이요. 그 정부의 여러 요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당한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깨끗이 말소가 되고 해명이 됐는데 그 은행에서는 아직도 옛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러한 정말 무효가 됐는데도 그걸 갖다 유효된 걸로 알고 그래서 나중에 빌렸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인데 그 개인이 가서 그거를 보려면은 미국은 요즘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에 대한 거는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다 공개는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나 통신망은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그걸 수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 때문에 참 좀 재밌는 얘기가 그건 싫어한대요 미국에서요. 뭐냐면 이제 은행 강도들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지 전공의 하나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입니다. 모델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강도들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그 은행 컴퓨터 사이언스 그 컴퓨터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은행의 구조 또 뭐 은행의 그 돈이 나가고 뭐 하여간 모든 걸 다 저거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들키지 않고 돈을 훔칠 수 있다. 강도짓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지두새도 모르게 강도짓을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그 컴퓨터 전문가한테 우리가 하면은 똑같이 놓는다 그 돈을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돈을 강탈하고 훔치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생명 내걸고 들어가서 했는데 이 컴퓨터 전문가는 집에서 컴퓨터만 가지고 했지 목숨 내걸고 거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 저 자식은 왜 똑같이 줘야 되냐 해가지고 조금만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전문가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런 거예요 경찰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혔는데요. 그만큼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컴퓨터가 지능이 있었다면 이 은행 강도질 은행 그 금고를 갖다가 도둑질 하려는 걸 알았으면은 아마 답을 안 줬겠죠. 근데 컴퓨터는 뭐 그걸 모르니까요. 그대로 숨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있는 유비쿼터스의 역기능은 사생활의 측면이라든지 컴퓨터나 통신망, 유센싱 단말기에 오류해서 이건 뭐 자동적으로 오류될 때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불안감의 조성, 그 다음에 RFID, USM의 활용과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4절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장악과 연장이 되는데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인간화 문제는 전통 관습의 소멸이라든지 인간 전능성의 상실이라든지 황금만능 지능적 부정부패 만연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 다시 말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는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서도 1년에 5억 내지 30억 달러를 갖다가 그 온라인 성공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EFT 일렉트로닉 펀드 트랜스퍼라고 그러죠. 거기를 통해서 악용해가지고 횡령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은행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전문가를 갖다가 채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안 전문가가 스위스 은행에 10.2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20만 불이요. 1020만 불을 갖다가 그 은행으로 빼돌린 그러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미국에 아주 크게 적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얘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 카이스트하고 화공대하고 늘 해킹 시합을 합니다. 해킹 시합을. 그래가지고 참 두 그룹이 다 유명한데 카이스트의 그 해킹 그룹의 제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제일 잘하는 대표. 걔 아주 훌륭한 아이인데 그만 그 물건을 갖다 많이 사가지고 카드로 은행에 갚지 못하니까는 뭐 잠깐 돈 좀 빌리지. 빌린다는 건 뭐냐면 남의 통장에 들어가서 돈 빌려서 이제 그거를 갖고 나중에 갚지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은 계속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카이스트 총장이 윤덕영 총장이라고 저거 아주 친한 사람인데 이 학생을 퇴학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사정을 봐줘야 되느냐 저는 그랬어요. 그 학생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능한 인재로 쓰일만 하니까 그 퇴학을 시키지 말고 다른 징계를 해서 저거라. 그때 잘한 거예요. 그 학생 지금 어디서 이러는데 검찰청에서 보안 그걸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는요. 그 특성이 뭐냐면 비폭력성. 남을 폭력으로 적어주진 않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오니까. 그리고 비노출성. 정말 그것이 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비신고성입니다. 요즘은 은행도 좀 용감해져가지고 자기네가 그렇게 해킹 당하면은 또 돈을 갖다 횡령 당하면 신고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은행이 그렇게 되면은 신용 떨어진다고 그저 쉬쉬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메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비신고성이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범인 잡는데 참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과다성. 이건 한 번 했다 하면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범죄성. 이거는 정말 지능 있는 사람들이 하지 지능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의식이 겨려고 영웅심판하다. 해킹 같은 거 하고 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영웅이라고 그런다고요. 필리핀에 있는 친구가 해킹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컴퓨터를 전부 정지시켜놓고 영웅을 했잖아요. 지금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빌 게이츠만은 못하지만 하여간 그만큼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누리꾼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990년은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었는데 작년 3월에는 14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늘은 겁니까? 그런데 이 누리꾼의 구성은 남녀노소는 물론 지금 현재로는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층이 더 많습니다. 숫자는. 그리고 이제 IT 전문가도 있지만 IT 문외한도 있고 그리고 네티켓 결국은 이 정보통신에 대한 윤리 네티켓은 네티즌하고 에티켓의 합성어입니다. 네티켓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반 사회의 구성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누리꾼의 특성은 가상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모르기 때문에 참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해서 접촉하고 범죄의 유혹 또는 노출되기 쉽다. 범죄에 유혹된다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겠지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인터넷의 실명제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건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는 이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범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괴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를 아까 좀 나왔지만 이현금의 횡령이라든지 해커들의 진입과 파괴, 우편 폭탄에 의한 시스템 마비 또는 상거래 불능,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산업 간첩. 이 산업 간첩 같은 거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많이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하고 있죠. 쌍용 거기도 이거 좀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 포르노, 음란물 유통, 거짓 행세, 누리꾼 유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방지책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이 시스템 보완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정보윤리 교육하고 그거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보윤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포항공대 와가지고 1990년대 초에 과학기술부를 갔어요. 가서 우리나라가 어려서부터 정보윤리를 가르쳐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들, 컴퓨터 교사들을 그 사람부터 저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지도서를 쓰겠다고 과기부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과기부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안 된대요. 사실 윤리는 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데. 그래서 참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자분이 더 나아요. 김숙희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되더니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김숙희 장관이. 그래가지고 제가 세 분하고 같이 넷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지도서를 썼거든요. 근데 좀 적은 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학교에 딱 2곳만 보낸대요. 그럼 하나는 교장실에 가고 하나는 지도교사가 가지고 있으면 딴 교사들은 볼 수가 없대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2권은 일반 출판사 거기서 냈는데 결국은 미쳤죠. 많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정보보호 산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보호 제품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게 되게 벤처기업들이 하는데 요즘엔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적 제도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자꾸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떤 범죄가 나와서 그때 법을 만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법을 만들 때는 다른 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있냐면 국회에 그 기술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기술을 예측합니다. 아, 이 기술이 어떻게 갈 거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나올 거다. 그걸 예측해가지고 법을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이런 기술평가위원회도 없어요. 의회에.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그 연방정부의 그 컴퓨터 보호법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더럴 컴퓨터 시스템스 프로텍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법으로 고의적인 오류 정보를 사집한다든지 불법적인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파괴 또는 변조한다든지 전자적 횡령을 한다든지 이것이 다 법으로 그 처벌받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컴퓨터에 일반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 과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분한테 이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그때 전화 요금은 어디서 찍어냈냐면 키스트에서 찍어냈어요. 키스트. 성기수 박사가 이거. 전화 요금이 그냥 부정적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안 썼는데 많이 나오니까 전화국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걸 내리면서 나는 전화 이렇게 안 썼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크냐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컴퓨터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냥 컴퓨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틀려서 한 건데 그 73년만 해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무지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옴부스맨, 이 행정감독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런 제도가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누가 컴퓨터에 또는 네트워크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잘 모르면은 이런 사람들을 대리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대신 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일코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과 함께 인성교육, 소프트 스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성 교육인데요. 그러면 무슨 정보윤리란 뭐냐? 정보윤리라는 건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을 분석하고 그러한 기술을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활용하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정보윤리로 한다. 그래가지고 윤리교육은 그 예절 바른 누리꾼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불법복제 예를 들어서 불법복제가 나쁘다 하는 걸 갖다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비콘도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유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왜 그러냐면 뭐가 잘못됐던 걸 알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수능성이 있고 교란성.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양식이 정보통신 때문에 자꾸 변하고 그 다음에 비가시성. 컴퓨터나 유센싱 단말기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고요. 블랙박스라고요. 이제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죠. 다 알고는 저 방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용자의 양심과 윤리 도덕성에 따라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선용 또는 악용될 수가 있다. 요것은 미국의 그 컴퓨터 에딕스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10 커맨드 10개명입니다. 컴퓨터 윤리에 대한.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그대로 제가 원본을 해왔고요. 그 제가 놀라드린 데는 지나름대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영어로 보시는 것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10개명을.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학교나 학회, 기업체는 컴퓨터 사용 윤리 강령이 있어요. 코드 오브 에틱스. 그래서 제가 있던 캐톨릭 대학, 제가 있던 그 학과주임을 했는데 컴퓨터 학과에 한 번은 컴퓨터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학생이 컴퓨터를 그야말로 악용했다 그거예요.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학생이 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오면 미국 학생이 그랬으면은 저기 미국 교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는데 캐톨릭 대학은 뭐가 있냐면 컴퓨터를 그 컴퓨터 아이디와 어카운트 넘버를 주기 전에 꼭 코드 오브 에틱스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이걸 악용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다 받겠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이 한국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지가 뭐라 그랬고 해서 그건 그 규칙대로 하라고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 코드 오브 에틱스가 근데 한국에서는 이 포항공대는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이제 밝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이제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걸 적용하겠다. 저는 이걸 갖다가 실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동명이인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실명으로 하려면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쓴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1962년에 함석헌 선생님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함석헌 선생님 아시겠지만 그 박정희 시대에 만나 그 반독재 운동 오시고 감옥에도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62년에 미국 그 국무성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의 아주 수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용준 선생님이라고 저기 고대 교수셨던 바로 김숙희 장관의 오빠죠. 그분이 제가 서울공대 다닐 때 저희 기독 학생반을 맡아가지고 저희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그때 성경 공부는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은 다 할 테니까 독일어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그분이 이제 함석헌 선생님하고 친하니까 워싱턴에 함석헌 선생님 오시니까 저한테 저는 또 그분의 수제자는 아니면 제자니까 한 선생님을 좀 모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루밍하우스 있던데 모셨대요. 옆방에 모셨는데 그게 워싱턴에 있는 반독재 운동하는 분 그중에 아주 그 리더급이 누구냐면 그 문명자 기자라고 지금 세상 떠나지만 나중에 김일성 그 저기 주석도 자주 만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몇 분이 같이 오시죠. 한 선생님한테 그 워싱턴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나오셔서 또 반독재 박정희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아니 계시더니 내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욕을 하냐고. 당신들도 박정희 욕을 하려면 한국 나와서 욕하라고. 여기서 그 정말 숨어서 안 잡혀갈 테니까 그런 아주 정정당당하게 한국 나와서 욕을. 아주 제가 그때 참 물론 존경했지만 정말 존경심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인터넷 실명제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한 선생님 같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쓰고 싶으면 실명을 내걸고 쓰면 되지. 그거를 왜 꼭 무기명의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실명제를 우기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송 데이터 암호화 이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제는 여러분들도 뭡니까 저기 그 세금 적어오고 그럴 때 인증제 쓰시는 건 알 거고. 그다음에 이제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장벽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디바이드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 있는 취약계층의 IT 활용 지원을 위해서 IT 도우미를 둔다. 그 다음에 이제 IT 강국을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IT 평화봉사단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고 공해 없는 IT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을 이용한 사회 안전망 구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에다가 외측에 그 비상벨 같은 걸 설치해서 자기가 위험할 때 그 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119가 되든지 어디든지 가서 그 위치 추적이 다 되고 그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제도 개선, 사업자 자유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버시 라운드는 이거는 저기 그 국제적인 그러한 협회인데 그걸 대비해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이뤄나가겠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 및 위험 관리를 위한 차세대 통합 보안 관리 체계에 관한 업무 및 교육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유해 환경을 갖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폭력, 음란물. 근데 이게 암만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정신 혁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과 헌재된 사이버 윤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 일어나 초중고부터 정보통신윤리 요거는 요번에 허기로 했죠. 저기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받는 IT 윤리문화 장착을 위해서 이건 과학기술위원회 저도 그걸 갖다 저 슈퍼바이저였는데 거기서 건의한 겁니다. 건의하기는 저희가 건의하기는 실명제를 천년 실시하고 필요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데 이건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악플 등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체계, 그 다음에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의 홍보 이런 거는 지금 뭐가 돼 있냐면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윤리 실천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여기에 대한 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교생 대상 윤리 소양 시험제도 요거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저희들이 얘기해서 잘하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상급 학교 가는 데에다가 그 가산점을 주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 소양 시험에 점수 많이 따라고 이렇게 안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위해서는 재정적, 제도적 비상심과 교과 과정 개편 등이 할 일이 많은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국민 모두의 정신혁명, 스피리추얼 레볼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매주만은 그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비코스 시대에 대비한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데 정책이 잘 실천되면 국민의 삶은 풍요롭게 되지만은 이러한 장밋빛 미래는 구성원의 컨티너 마인드와 정보윤리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유비코스 사회의 문제점은 과학기술이나 법적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소년 시절부터 정보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유비코스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제 모든 국민 모두의 정신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아 후마나에서도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뜻을 표현하신 걸 우리가 받고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밥상을 소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학교 식당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면 여러분들도 다 좋은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30%를 줄여서 70만 원으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은 이제 소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의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로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돈 어떻게 할 거냐? 그 남는 돈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아를 해결하는데 그 돈을 모아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동참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식사 때 뵈면 어른들이 많으셔서 식사를 미리 이렇게 차려놓기도 하는데 당연히 또 우리로서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운동을 또 동시에 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서 그런 준비를 오늘부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직접 가셔서 음식을 받으시고 음식을 남기지 않을 만큼만 가져오셔서 또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13,028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톤 하루에. 이것은 이제 전체 쓰레기의 26%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보다 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곳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식 쓰레기는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잘 못 살면서 음식 쓰레기는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1인당으로 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식 쓰레기가 0.27kg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대한영양사협회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한 끼에 제대로 먹어야 되는 양이 0.25 내지 0.30kg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음식이 사실은 한 끼의 음식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일찍 오신 분들 아마 라비에서 그 커피도 드시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한 잔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이거에 종이컵입니다. 이 종이컵 하나가 썼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지구 생태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무국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아서 절절 매는데 좀 우리가 같이 도우면 아마 이런 것도 작은 거였지만 좀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오늘 우리 그 총장님 말씀하신 그 탄소 발생하는 율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18일입니다. 여러분들 칼렌더에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오늘은 이 자연과학 쪽으로 혹은 뭐 공학 기술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좀 인문학적인 상상력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를 읽는 시를 낭독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좋은 시인들이 주변에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좋은 분들 모셔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마치면 아마 7시쯤 될 거예요. 7시 반부터 우리 아트센터에서 그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가 하는 음악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회원들께서 원하신다면 다 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식당에서 우리 사무국장님 만나셔서 티켓을 얻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